새벽부터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그 나라의 지도자를 체포하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더니 이젠 또 다른 나라 영토를 탐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국 안에서 멀쩡한 시민을 죽여서 또 대규모 저항에 봉착했지요. 어딜 이야기하는지 금방 아시겠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트럼프의 미국입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질지도 모른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죠. 한반도는 여전히 적대와 대립의 위험이 한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은 핵 잠수함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등 아주 최첨단 무기를 연일 공개하면서 핵 억제력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남과 북이 서로 화해를 해보려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 또한 미국을 빼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미국과 한반도를 주제로 대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늘 밝은 해안으로 정세를 짚고 가야 할 길을 제시해온 문장열 전 국방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여기 저 스튜디오 옮기고는 또 처음이시죠? 네, 처음입니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좋죠. 네. 우리 오늘 첫 번째 질문으로 이제 무인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요즘에 핫 이슈가. 예. 북한 참모부가 작년 9월과 올해 1월달에 대한민국에서 무인기를 침투했다,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국방부는 해당 날짜 무인기를 보낸 적이 없다 하고 그러자 이제 우리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는 민간에서 만약에 했다면 왜냐하면 국방부는 안 했다고 하니까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다. 이거는 군경 합동 수사팀을 구성해서 신속하게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그래서 이제 만약 군이 아니었다면, 야 이거는 무슨 이런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는 이 단체나 세력이 있다는 말인지 굉장히 걱정스러웠는데 그저께죠. 16일 날 느닷없이 채널 A에 한 청년이 나와가지고 자신이 드론을 보냈다, 뭐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왜 했냐 하니까 뭐 그 평산군에 위치한 우라늄 공장의 그 방사선 오염도를 측정할 목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전체적으로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저도 이 보도를 처음 보고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 할 리가 없다라고 예. 생각했는데 과연 이게 좀 불행 중 다행인 게 이재명 정부에서 이걸 날리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게 민간에서 이런 행동을 해가지고 예. 우리 남북한 관계를 악화시키고 또 군사적 긴장까지도 심지어는 충돌까지도 예.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 10월달에 지난 10월이 아니라 벌써 재작년 10월이네요. 그렇죠. 18대나 평양 상공으로 그 무인기를 보내가지고 전쟁이 날 뻔한 것이었는데 이게 민간에서 또 이런 행동을 할 경우에도 굉장히 이게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 이거. 예. 근데 뭐 조치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한 결과는 발표는 안 됐는데. 발표를 안 하고 있는데, 근데 말입니다. 제가 볼 때 민간인들이 북으로 이렇게 무인기를 날린다라는 것만 해도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막을 법적인 구조가 없냐. 예를 들어서 말이죠. 지난 그 대북 전단 때도 그걸 금지하시는 법을 만들었더니 그 법 때문에 사실 또 이 헌재에서 또 표현의 자유를 침해돼 가지고 그 법을 위헌 판결을 내려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항공안전법을 개정해서 접경 지역에서 비행 금지 구역 내 무인 비행 안 된다 뭐 이 정도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번에도 웬 젊은 청년이 자기가 날렸다고 나타나니까 그럼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게 뭐 그러면 뭐 채널에서 인터뷰하는데 내내 웃어가면서 하더라고요. 내가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예.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범죄에 해당한지 전혀 인식이 없는 것 인식이 같아요. 없는 것 같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걸 막을 수가 없나요 법적으로는? 현재 법으로는 막을 수 있습니다. 항공안전법도 있고 남북관계 발전법도 있고 작년 6월달에 그러니까 이재강 의원이라고 민주당에 예. 그리고 다른 몇 사람들하고 공동 발의한 게 이제 개정안이거든요. 예, 대북 전단 항공안전법 개정안. 예.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예.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통과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를 계기로 해가지고 그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국민의 한 70%, 74%가 예. 이건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온 것도 있거든요. 요즘에 현대전이 보통 보면 드론 전이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적대와 대립이 끝나 있지 않은 남북 관계가 언제든지 진짜 참 위험스러운 곳에 이렇게 막 민간이 함부로 드론을 띄운다는 건 진짜 이건 약간 상상하기 힘든 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뭐 그야말로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사자들이 그러니까 그 드론을 제작한 사람하고 날린 사람하고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또 그렇습니까? 예, 근데 뭐 거의 같이 그 한 통속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날린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이 동기에 대해서는 좀 더 좀 치밀하게 조사를 해봐야겠네요. 그 동기가 좀 약간 그 깨끗하지 않은 것 작년에 같은데. 북한에서 우라늄 광산에서 이제 우라늄을 채광을 하고 네. 여러 가지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방사성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한강 하류 쪽으로 내려와서 서해로 흘러 들어간다라고 네. 하는 이제 의문이 제기되니까 정부에서 한 두어 번 정도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혀 그런 오염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않았다.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직접 조사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그렇죠. 명분인 거죠. 근데 북한이 왜 이 시기에 이 내용을 발표했다고 보십니까? 아마 북한으로서는 이제 이 문제는 사실 윤석열 정부가 끝나면서 해결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금년 1월 달에 다시 또 이런 게 발생했거든요.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9월 달에 했던 것까지 같이 해가지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는데 왜 이러느냐.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가 계속 일어나니까 좀 더 확실한 조치를 취해라 이런 이제 신호를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신호를 보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또 하나 좀 약간 눈에 띄는 게 그전에 왜 윤석열 정부 때는 평양의 상공의 그 무인기 사건에 대해서 외무성에서 그렇죠. 비난 성명을 발표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북의 군인대 총참모부 군대에서 발표를 했어요. 왜 그러죠? 이번에는 좀 더 사실 군사적인 의미가 더 큰 것은 평양 상공의 무인기를 띄운 것이 훨씬 더 군사적으로 그렇죠. 예. 의미가 더 큰데 그렇지만 이게 이제 국가 대 국가로서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외무성에서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무인기가 아주 소형이었고 예. 사실 정찰 이상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그림을 보니까 예. 그래서 군사적인 조치로 그것을 떨어뜨렸고 격추시켰고 이 문제를 조금 이제 외무성보다는 좀 낮은 단계 총참모부 차원에서 소규모 도발이다 이렇게 봤군요. 그렇죠. 이제 소규모 정찰 활동으로 볼 수도 활동이다.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북한도 나름대로 뭐 뭔가 성명을 발표하거나 대남 뭐 비방을 할 때에도 사실은 누구를 시켜서 그렇게 그 성명을 발표하느냐를 가지고 수위 조절 좀 하는 것 같아요. 수위 조절한 것 이번에는 같다. 이제 과도한 비난을 차원에서 좀 자제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북한도 설마 이재명 정부에서 정부 차원의 그런 그 그걸 무인기 하겠느냐. 도발을 했겠는가 이런 생각을 조금은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난 시간에 말입니다. 오늘 그 김진양 선생님이 여기 나와가지고 그 무인기 사건이 어찌 보면 남북 관계 전화위복의 계기도로 삼을 수 있다. 뭐 이런 견해를 밝혔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선생님은? 사실 아주 뭐 대참사라든지 전쟁이라든지 뭐 이런 게 일어나지 않는 이상 어떤 사건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사후적으로 어떻게 오히려 처리하느냐. 더 그 다음 단계가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문제도 정말로 군경 합동 수사를 좀 제대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후속 조치로서 북한에게 이걸 알리고 예. 조사 결과를 알려야죠. 정확하게 제대로. 제대로 알리고 또 사과할 게 있으면 또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책임이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걸 막았어야 되는 책임이 예.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북한이 도발하면은 늘 하는 말이 인정하고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하고 예. 관련자 처벌하고 이건 아예 그냥 늘 하는 거의 예. 후렴구처럼 돼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난 몇 년도죠? 2023년도인가 그 서해 공무원 예, 그때 그 예. 비사 사건 있었죠. 코로나 때문에. 그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사과했어요. 그랬죠. 유감 맞아요. 표명했어요. 예, 유감 표명했죠. 그때는 물론 이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예. 굉장히 큰 문제였지만은 이런 것도 적절한 수준에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하고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남북 관계가 최소한 더 악화되지는 않고 그런 그럴 수가 책임 있다는 거죠. 있는 자세를 취한다면 상당히 도리어 긍정적으로 평가될 것이다라고 본다는 그렇죠. 거죠. 이게 네. 오히려 더 호전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남북 관계가 갑자기 네. 사과 한 번 해가지고 좋아진다 이게 그건 크게 기대를 아니겠지만. 할 수는 네. 없죠. 지금 현재 남북 관계가 워낙 망가져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근데 혹시 말입니다. 이 남북 공동 조사를 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또는 뭐 유엔사도 끼어서 조사해 보자 이런 견해를 얘기하시는 전문가님들도 계시던데. 그렇죠. 국방부에서 자기네들이 안 보낸 것이 확실해지니까 네, 자신 있게. 자신 있으니까 네. 그러면 같이 조사할 수도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한 것인데 이건 우리가 여기에서 일어난 일이고 잘못을 해도 우리가 했기 때문에 남한이 주권을 중시한다면은 네. 다른 나라하고 같이 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하고 그걸 믿어라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아마 북한이 응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도 않고 괜히 이런 걸로 구실 삼아서 대화하자라고 그렇죠. 뭐 하는 거 아니냐. 대화하려고 지금 별수를 다 쓰는구나 이런 인상을 잘못된 인상이죠. 우리가 그렇죠. 그런 그렇게 인상 줄 우리가 수도 저 자세로 있고.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또 유엔사 끌어들이는 건 또 미국한테 뭔가 의존하는 느낌도 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유엔사를 끌어들이면 일단 유엔사의 권위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인정하고 그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거거든요. 예. 유엔사는 어떻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이거 미군 그렇죠. 조직이거든요. 껍데기만 유엔사죠. 그냥 미국이죠. 그렇죠. 그냥. 예. 이 명칭 자체가 예. 틀렸죠. 틀린 거죠. 유엔 사령부가 아니죠. 유엔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주체적으로 네. 뭐 여기 주체란 말을 쓰기에 조금 조금 과다한 면이 있는데 제대로 해야 되죠. 알겠습니다. 그 무인기 이야기는 뭐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제가 아까 모두에 얘기했던 그 북에서 요즘에 내고 있는 최첨단 무기에 대한 얘기를 좀 오늘 이제 군사 전문가가 나오셔서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극초음속 미사일과 핵 잠수함을 최근에 이제 계속 공개를 했단 말이죠. 주로 이제 그렇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 지도의 방식으로 주로 이제 공개를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첨단 무기 개발에 이렇게 박차를 가하면서 계속 공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북한이 지금 그 국방력 건설 예. 또는 이제 군사 능력 이 발전을 위해서는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는 게 하나는 이제 핵무력. 핵무력. 핵무력을 그것대로 더 강화하고 물론 이제 2017년에 이미 이제 완성을 선언하긴 했지만은 완성도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완성도를 그러겠죠. 계속 높여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재래식 무기 첨단화인데 핵무력 강화에 있어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핵 공격을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핵기둥이라 그러죠. 북에서 핵기둥. 세 기둥이라고 그러죠. 네, 세 기둥. 필라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삼축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죠? 세 기둥인데 하나는 이제 전략 폭격기. 폭격기가 그 필요하고. 엄청나게 그 많은 양의 폭탄을 싣고 갈 수가 있죠. 폭격기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ICBM. 이건 지상에서 발사하는 예, 거고, 미사일이고. 지상 공격을 위한 예.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SLBM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삼축이군요. 그렇죠. 3기둥 또는 그러니까 3축.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해도 그런 투발 수단이 없으면은 예, 그렇죠. 별로 의미가 없다는 이게 거죠. 예. 핵전쟁 이게 일어나기 전에 음. ICBM은 굉장히 많이 파괴될 거예요. 그렇죠. 다 파괴될 수도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전략 폭격기를 띄어야 되는데 전략 폭격기는 아시다시피 덩치가 크고 예. 탐지가 잘 되기 때문에 예. 이거 적지까지 수천 킬로미터 날아가가지고 날아가기도 투하하기가 힘들고.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무서운 게 것이 사실은 잠수함 발사탄이기 잠수함은 때문에 그러니까 세컨 스트라이크군요. 그러니까 이 그렇죠. 공격 받았을 때 상대도 똑같은 공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겁을 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퍼스트하고 세컨드를 뭐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는데 예. 일단 이제 기습적으로 1차 타격을 받았을 경우에 예, 스트라이크 그때는 받으면 이제 두 번째 이제 세컨드 스트라이크로 쓸 한마디로 수 있는 것이
보복 정상적인- 능력을 그렇죠. 갖췄다 이렇게 2차 봐야 타격 되겠네. 능력 또는 이제 핵 보병 능력이죠. 이걸 제대로 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핵 전쟁에 관한 대응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작은 군사적 충돌이라든지 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뭐 핵무기를 핵을 쓸 쓸 수는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재래식 무기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러려면은 재래식 무기도 이 첨단화 시켜가지고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예. 그런 능력을 갖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든지 그렇군요. 또 기타 다른 뭐 무인기라든지 음. 무인기도 그냥 작은 그런 정찰용 그런 무인기가 아니라 공격이 가능한. 근데 이런 걸 무인기를. 자꾸 이제 과시한다라는 의미는 보여준다라는 것은 일종의 그것도 이제 억제력을 강화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제발 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 건들지 마라. 우리 이런 거 다 있어. 간곡하게 어, 그런 의사를 그런 의식이니까 표명한다고도 억제 볼 수가 효과를 있죠. 겨냥한다. 보면은 굉장히 겁주는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그런데- 애원하는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아이고. 근데 말이죠. 그 극초음속 미사일 아까 얘기하다 잠깐 멈췄는데 네네. 극초음속 미사일이 갖고 있는 효능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혹시 뭐 지금 보니까 이게 마하 10일까지 날아간다 해가지고 현존하는 과학으로는 날아오는 미사일로 떨굴 수 없는 속도로 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 지금 중국과 러시아 이거를 북한하고 이란이 좀 실전 배치했다라는 거 보는 게 맞습니까? 이란이 중국과 러시아는 한 것 같고요. 실전 배치했고, 실제로 지금 우크라이나전에서 러시아가 개발한 오레시니크라든지 예. 이런 그 극초음속 미사일은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핵탄두라든지 그런 거안 그런 이제 쓰고, 그런 예. 건 쓰지 않고 사용을 하는데 놀랍게도 미국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해 가지고 실전 배치한 적이 없어요. 예. 그 실전 배치를 못 하고 있다면서요, 미국이. 약간 좀 계속 아마 능력이 실험을 없어서라기보다도 좀 예. 시간이 걸리는 그 시간이 걸리고 있다. 설마 그 정도까지 필요하랴 예.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우리가 저기 왜 필요한지를 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미사일이라든지 포탄 같은 것은 그냥 공격하면 끝이었어요. 이게 네. 상대방으로부터 요격당할 걱정을 안 했는데 요격 시스템이 점점 이제 발달했죠. 발달하다 보니까 포탄까지도 요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미사일은 물론이고 그래서 요격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스텔스 기술. 스텔스. 적의 탐지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고 예. 두 번째가 이제 속도를 어마어마하게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높여가지고 날아가는 탐지가 되더라도 어. 대응을 못하게 하는 느끼는 거죠. 순간 날아와 버리는 그렇죠. 거죠. 보는 순간 벌써 맞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인데 스텔스 기술까지는 뭐 별 필요가 없고 사실 추진력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속도를 이제 늘리는 방향으로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방공 시스템, 패트리어트라든지 사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빠른 속도의 미사일을 요격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렇게 빠른 속도 초속 3,700m씩만 날아오는 이런 미사일을 북이 개발했다고 하는 걸 보면 상당한 수준이라고 봐야겠네요. 미사일 수준이. 그렇죠. 이게 또 상당한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우주 공간에서는 마하 20 네. 이상 쉽게 도달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공기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빠르게 갈 수 있겠죠. 공기가 없기 예. 때문에 이제 대기권 그 속도를 바뀌니까. 얼마든지 늘릴 수가 있는데 그 이상도 늘릴 수 있죠. 예. 우주선 같은 경우. 그런데 공기 중에서 날아가는 이 물체는 공기 저항 저항이 때문에 있지 않아요. 속도가 빨라지면 그에 비례해서 저항도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래서 특별히 설계를 해야 돼요. 음. 아주 뾰족하게 연필촉처럼 아주 뾰족하게 하고 또 이 추진력도 굉장히 이 강한 그런 추진제를 사용을 하고 그래서 대개 한 마하 5 이상 그러니까 1초에 한 1.5km 날아가는 거. 그렇죠. 그 이상이면은 이제 하이퍼소닉이라고 그래가지고 극초음속이라고 부르는데 예. 마하 10까지 사실 그 정도까지 날아갈 수 있는지 제가 기술적으로 확신은 못하겠는데 뭐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미사일을 개발함으로써 상대의 그 MD 미사일 방어가 손을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적의 방공망, 상대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수의 드론이라든지 미사일을 마구 쏘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쏴버려가지고 많이 쏘아버리면 어느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고 어느 게 다 진짜라 할지라도 다 막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작년 6월 달이죠. 그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때 공격했을 때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 보복 이게 공격을 보복 했죠. 공격을 예. 할 때 그 동안에 좀 묵혀뒀던 미사일을 다 막아서 요격할 때면 해봐라. 그렇게 해서 쏴가지고 공격을 했죠.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찢어졌죠. 요격 미사일을 다 소진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포화 공격이라고 그래요. 포화 공격을 해가지고 적의 방공 미사일을 소진시키는 네. 그런 방법. 이렇게 한 두어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멋진 게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할수 극초음속 있어요. 미사일이다. 그거를 북이 개발 운용을 하고 있다라는 건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드론 극초음속 미사일도 극초음속 미사일이지만 핵 잠수함도 참 놀라운데 왜냐하면 저희가 안 그래도 그 핵 잠수함 때문에 한번 좀 대담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2021년이죠. 그 북에서 8차 당대회를 하면서 국방력 건설 5개년 계획에 그 당시 핵 잠수함을 건조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외형상으로는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보니까 뭐 8,700톤급이라고 하던데 그 핵 잠수함 얘기 좀 해주세요. 놀랍습니다. 놀랍습니까? 북한이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평가를 대략 하고 있는 가장 큰 잠수함은 김군옥 영웅함이라고 아마 네. 김군옥 영웅을 기려가지고 2023년도에 만든 거죠. 그렇죠. 또 김정은이 직접 그 진수식에 참여를 예. 해서 공개된 바가 있는데 이게 3,000톤급이라고 알려져 있죠. 3,000톤급이고 그거의 거의 3배예요. 그리고 이 3,000톤급은 우리 한국 해군이 가지고 있는 장보고 이 잠수함 개발 사업을 하면서 장보고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1, 2, 3까지 가 있는데 지금 1, 2, 3에서 3 최신형이 한 3,000톤급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을 이제 개발하기로 한 게 그게 한 5,000톤급 정도 되거든요. 8,700톤급은 그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장보고급의 3배 정도 되네요, 그냥.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잠수함이 크다는 것은 크다라는 그만큼 건. 뭐 무기를 많이 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도 그 잠수함 이제 이 핵 추진 엔진을 쓸 텐데 예. 크다면은 핵 추진 그 엔진이 아주 오랫동안 가동되면서 가라앉을 수 있다. 몇 개월 이상, 예. 수개월, 6개월, 1년 정도까지도 이제 잠항을 해가지고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런 장점을 살릴 수 있는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과연 북한이 8,7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할 정도로 그렇게 기술적인 도약을 이루었는데 아마 어쩌면은 러시아하고의 군사 기술 협력을 통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엔진을 도입하고 그다음에 이미 이제 뭐 핵무기라든지 잠수함 발사 유도탄은 개발을 했잖아요. 북극성 그러니까요. 여러 개 개발했어요. SLBM은 이미 다 개발했기 개발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합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미국을 억제하겠다는 거죠. 그렇군요. 만약에 이게 그 핵 잠수함과 극초음속 미사일 다 그런 건데 이제 성격으로 보면은 북미 전면전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라는 의미에서 핵 억제력을 강화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뭐 미국의 그 핵 전력에 비하면은 북한은 정말 그렇죠. 세 발의 피죠. 예. 아무것도 아니죠. 너무너무 작죠. 한쪽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데. 핵무기일 경우에 이런 게 있어요. 단 한 발이라도 맞게 되면은 똑같은 효과를 본다는 그렇죠. 거죠. 100대 맞으나 한 대 맞으나 100대 맞으나 한 대 맞으나 죽게 되는 것은 똑같다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최소 억제 전략이라고 핵 전략에서 쓰는 용어가 있는데 그래서 북한이 이런 최소 억제를 확실하게 갖고 그것을 미국한테 핵 억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소위 의사소통이에요. 의사 전달.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여주는 거군요. 그래서 너희들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라. 이렇게 의사 전달하는 거거든요. 우리 건들지 마. 예, 건들지 말아라. 그래서 비밀 무기는 계속 비밀로 유지할 때 의미가 없어요. 상대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나 핵무기라든지 기타 다른 필요한 억제에 필요한 무기들은 공개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무기를 만든 이유 그야말로 진짜 평화롭게 살기 위해 무기를 만든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는데요. 그 동안에 이제 그 4월 달이 되면 올해 4월이 되면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한다. 그래서 이제 이 미중 정상회담을 하러 이제 중국을 오는데 그때 온 김에 북미 정상회담도 이루어질 거다라고 이제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최근에 이제 베네수엘라 공격을 보고 나서는 그 뭐 이 북미 정상회담까지 가겠냐라고 또 보는 사람들의 또 늘어난 것 같고 한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 문제는? 저는 뭐 베네수엘라라든지 아니면 뭐 미중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것은 김정은 트럼프가 만나는 데 있어서 큰 요인이 아니라고. 아무런 변수가 결정 요인이 아니다. 아니에요. 거의 그 영향을 못 미치는 그런 음, 요인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조금은 영향을 미칠 수 그냥 잘 있겠지만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군요, 그냥. 그렇죠. 네. 예. 근데 사실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날 이유가 없어요. 뭐 얻을 게 있어야 만나지 않겠어요? 뭘 실익이 얻겠습니까? 없다는 거죠? 이미 다 얻을 것은 중국하고 러시아를 통해서 다 얻고 있고 앞으로 예. 또 얻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하노이 치욕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하노이 치욕. 예, 카노사의 굴욕이 아니라 하노이의 치욕인데 참. 진짜 그 젊은 지도자가 60시간 이상 기차를 타고 예, 하노이까지 갔는데. 가가지고 빈손으로 정말 완전히 속은 거죠. 속은 거죠. 또 다시 또 60시간 이상을 또 기차로 돌아왔잖아요. 맞아요. 아마 절치부심이란 말이 딱 어울릴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신뢰는 이제 완전히 제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 전략을 바꾼 거죠. 국가 전략을 바꿀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하지만 핵무력 네. 강화이고 또 미국에 대한 그 적대 정책 네. 이걸 바꾸기는 사실 개인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죠. 국가라고 하는 게 덩치가 크기 때문에 게다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외교가 정말 화려하죠. 예. 특히 이제 러시아하고는 뭐 완전히 거의 뭐 혈맹 예. 혈맹 혈맹이 관계 돼버렸죠, 이번에 전쟁을 같이 하면서. 예. 한미를 혈맹이라고 그러는데 그거에 못지않게 이제 그것은 아주 오래전 일이잖아요. 예, 이건 아주 최근 일이고. 최근에 그 혈맹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죠. 그렇죠. 푸틴의 그 감사는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계속 끊임없이 감사하다 하고, 뭐 편지도 보내고 중국과하고도 예전처럼 서먹하지 않고 상당히 좀 요즘 회복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네, 무역 무역도 많이 관계라든지 뭐 서로 살아나고 기타 있고. 다른 뭐 아마 이제 그런 첨단 그 산업 기술 네. 그래서 이제 북한이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농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이제 뭐 그대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하는 것이지만은 진짜로 필요한 것은 산업 구조 개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조업을 북한도 부흥시킬 것인가 아니면 중국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관광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알겠는데요. 결국은 뭐 지금 북이 미국과 만나야 될 아무런 지금 뭐 이렇게 그 이유가 별로 이제 없는데 하지만 이제 정치는 생물 아닙니까? 이것도 다 그렇죠. 정치인데 어려운 상황이지만 만약에 북미 정상회담이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열린다고 한다면 어떤 조건이 맞아지면 열리게 될까요? 되게 사람들이 일단 대화를 먼저 한 다음에 예. 관계 개선을 해야 한다. 그렇죠. 순서가 그러잖아요. 근데 뭐 대화를- 얘기를 해야죠. 예. 근데 대화 자체가 안 되는 대화를 거예요. 안 하는데 대화부터 하라는 소리는 그래서 안 그 되는 순서가 거죠. 예. 잘못된 거예요. 아. 먼저 관계 개선이 된 다음에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관계 개선이라는 것은 예. 미국이 굉장히 중요한 미국이 먼저 변화를 해야 되는군요. 그런 예. 변화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북한이 수십 년 동안 얘기해온 것이 뭐냐면은 근본 문제 해결해야 된다. 근본 문제. 근본 문제는 뭐냐? 미국하고 뭐 남한도 포함해서 대북 적대시 정책 이게 근본 문제거든요. 이거 폐기하는 거에 대한 말과 행동, 언행일치 이를 보여주면 이제 좀 대화가 되겠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제 비핵화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연결돼 있는 거지만은 근본 문제라는 게 그러니까 대북 적대 정책이라면 이제 아무래도 정치 군사적인 문제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네, 북한에게는 심지어는 우리가 인도주의적인 문제, 예. 뭐 저기 이산가족 상봉 음. 이런 것도 북한에게는 다 정치 문제입니다. 그렇죠. 정치 군사 문제예요. 그렇죠. 체제에 관한 문제고. 예. 그래서 아마 트럼프가 대북 적대 정책 폐기에 대한 확실한 언질 예. 또 지금 트럼프는
뭐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인정하는 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유화적인 발언을 하는데 밑에 뉴클리어 아래 파워라고 것들이 했습니다.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국무장관이라든지 백악관 참모들이라든지 늘 만나서 북한 비핵화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죠. 한미일 3자 뭐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마찬가지고 툭하면 그러죠. 유럽에서도 예.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북한이 도대체 간에 미국이 뭐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쩌자는 것인지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변화가 선행이 돼야만이 김정은도 막 최소한 확인해 보는 차원에서라도 한번 만날 수 한번 있을 만날 것이다. 수는 있는 거죠. 이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고 일단은 뭐, 그러니까 레토릭은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비핵화 문제를 언급하지 않겠다라든지 대북 적대 정책을 폐기할 의사가 있다든지 이런 좀 표현이 필요하군요. 그렇죠. 과거에는 하지 않았던 레토릭을 그런 예. 뭐 레토릭이라도 좋고 네. 어떤 그 공식 입장 표명 입장 표명을 해줘야 그런 걸 만날 하고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는 거네. 그렇다고 그건 오늘 했다고 해서 내일 만나는 것은 아니고, 아니고. 오늘 해가지고 지켜봐야 될 거예요. 지켜보고. 아마. 그래서 참모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인지 실제로 미국의 국무부하고 백악관에서는 실제가 이 문제를 움직이는지. 어떻게 지금 예. 다루고 있는 것에 대한 변화가 감지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 뭐 아무리 트럼프가 뭐 연애 편지 주고받고 뭐 관계 좋다 해도 그렇게 될 때까지는 좀 예.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4월달 미중 정상회담은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지금부터 뭔가 있어야 되겠군요. 그게 안 되니까.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예. 지금은 지금 미국이 워낙 지금 안팎으로 난리여가지고 그린란드 먹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가능성 굉장히 예. 작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말이죠. 근데 어려운 가운데 이것도 이제 우리 이제 뇌피셜인데 어려운 가운데 이제 북미 회담이 성사됐어. 만났어요. 예. 되게 가정을 된다. 하면은 예. 가정한다면 다들 바라니까 만나게 돼서 그 북미 회담이 성사가 됐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볼 때 또 중장기적으로 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이제 한번 그것도 한번 좀 상상을 해보죠. 아마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근본 문제 해소에 대한 더 확실한 언질 이런 것이 이제 있어가지고 이제 비로소 대화가 시작되는 거죠. 예. 네. 비로소 대화가 시작되는 것이고 아마 처음에 이제 관계 개선을 위해서 북한이 그동안 투자를 많이 해온 부분이 있어요. 관광. 예. 원산 관광 분야에 갈라지고. 있어서 지금 미국 시민들이 북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북한이 못 들어오게 해서가 아니라 예. 미국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여행 금지. 여행 금지. 대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에 갔다 오면은 다시 들어오기가 불가능한 거죠. 그게 풀리면 이제 예, 그게 풀리고 그다음에 이제 서서히 다른 분야에서의 이제 협력, 예를 들어 투자라든지 이런 것이 진행되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폐기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구체적인 행동에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비핵화는 더 이상 꺼내지 말고 말 자체를 안 꺼내고 혹시 필요하면은 핵 군비 통제, 상호간에 통제. 어떻게 신뢰 구축을 하고 줄여 나갈 것이냐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역시 연합훈련이죠. 연합훈련을 연합훈련은 작전 계획상에 북한을 점령하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훈련을 중단하는 거 이런 것들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대사관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협력 관련된 대표부라든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꿈 같은 얘기인데 대표부 나오고 된다면 이제 수교 한다는 소리네 대사관 나오고 하면 이제 된다면이라고 하는 그 큰 가정을 할 경우에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북미 수교까지 나왔습니다. 그건 그 정도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얘기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이 내전 가능성이 좀 보인다 할 정도로 좀 시끄러워요 보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1월 7일 미네소타 총격 사건은 미국이 대단히 시끄러운데 이게 이제 이민 세관 단속국 요원한테 총을 맞았어요. 30대 여성이. 애가 셋이나 있는 엄마던데 그게 이제 반정부 시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진 거지요. 근데 이 트럼프가 정치적 반대 세력들에 대해서 하는 행동을 봐도 그렇고요. 이건 지지율 하락을 봐도 그렇고 좀 미국 내부의 혼돈 상태를 봐도 그렇고 지금 정말 내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설마 내전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전까지는 안 갈 거다. 내전이라고 그러면은 여러 개의 주가 네. 동시에 협력해 가지고 어떤 하나의 손을 이슈에 잡고. 대해서 네. 상당히 강력한 그런 무력 행위 포함해서 그런 이제 행동을 취해야 되는데 그럴 기미는 보이지 않고 실제로 미국이 아무리 혼란해도 미국의 지도층, 소위 지배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의회라든지 여러 뭐 학자, 싱크탱크, 관료들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그렇게 끝까지 혼란한 상태로 몰고 가지는 않을 것이고 특히 트럼프가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한테 어떤 이익이 있을까를 생각할 거예요. 트럼프는 반드시 자기한테 어떤 이익이 있느냐, 그 다음에 국가. 이익 중심의 사고를 하니까. 이익 중심 사고이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다가는 다 잃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돈 되면 뭐든지 하는 사람. 예, 예. 그래서 미네소타 이 총격 사건에 대해서 정말 트럼프라든지 그 참모들이 무식하게 대응했어요. 처음부터 아예 이 여성 굿이라고 하는 이름을 르네 굿이라고 하는 이름을 르네 가지고 굿. 예, 굿. 좋다는 뜻이에요. 굿. 그 뜻이에요? 예, 예, 아, 예. 난 한글로 정확히 굿가 똑같습니다. 아니라 굿이군요. 르네 예. 굿. 이 사람을 거의 테러리스트처럼 그러니까요. 찍었잖아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일단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해도 전혀 늦지 않은데 죽여버렸어요. 아주 경거망동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네소타에서 미네아폴리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거의 뭐 불의 기름을 그런 것처럼 마침 미네소타 주지사가 월츠라고 하는 그 민주당 힐러리 아니죠 누구죠 바이든? 누구? 바이든의 부통령 대선 후보로 나왔던 아, 해리스. 예. 해리스. 예. 예. 해리스 러닝메이트였어요. 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예. 그러니까 사실 그 트럼프가 보기에는 적들의 소굴이에요. 그렇네요. 정치적으로 정적들이에요. 미네아폴리스 예. 시장도 예. 마찬가지고 예. 지금 제가 이제 계속 CNN하고 BBC 같은 것을 뭐 그게 좋아서가 아니라 정보 차원에서 이제 보고 있는데 지금 이 트럼프의 정적 소탕 작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유. 온갖 이 일들을 다 저지르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연준 의장, 파월 의장까지도 이제 해임시킨다고 그러고. 그러니까요. 이 트럼프가 지금 펼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약간 좀 우리의 상식에서 많이 벗어나는데 베네수엘라 침공도 그렇고. 그렇죠. 예. 또 최근에 그린란드를 먹겠다라는 뜻을 강하게 막 하는 모습도 그렇고. 도대체 이러한 모습들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트럼프의 이 모습들이. 조금 아이러니컬한 게그 트럼프 전에 수십 년 동안 예. 소위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딥스테이트라고. 심층 국가. 미국의 이제 그 핵심 지도 복합체들, 예. 분산 복합체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구소 관료들 금융기관들이 결합돼 가지고. 금융기관. 예. 근데 여기에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한 기구가 CIA예요. CIA. 예. 예. 근데 트럼프는 또 CIA를 활용을 해가지고 예. 베네수엘라 작전을 한번 보십시오. 그냥 헬기가 아무 저항도 없이 들어가서 그냥 끌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보를 엄청. 이거 우리나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언제든지. 왜 그렇게 됐느냐? 예. CIA가 이미 다 공작을 다 끝내놓은 거죠. 그런 거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베네수엘라 자체가 이 미국의 공작에 엄청나게 많이 이 좌지우지 당하고 지금까지 노출돼 왔고 실제로 그렇게 CIA가 이 영향력을 발휘해 가지고 이번에 자기가 받은 노벨 평화상을 트럼프한테 선물한 마리아 마차도 야당 세력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차베스하고 마두로 계열의 소위 그 민족주의 이런 세력을 권위주의 체제라고 해가지고 몰아붙이면서 미국 세력을 등에 업고 정권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국내적인 이런 이 정치 조작을 CIA가 한 거죠. 근데 아까 얘기는 안 했지만은 이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요. 이란도 지금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일단 보류한 예. 상태인데 이란 시위를 부추기고 조종하고 심지어는 이란 시위대 틈에 끼어가지고 무기를 사용해서 그렇죠. 정부군을 살해한 그 사람들의 세력들이 CIA, 모사드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공작이 엄청나군요. 이 공작이 지금은 뭐 이 인터넷과 함께
또 AI라든지 이런 수단들이 엄청 발달해가지고 근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금 이 복잡하게 만들고 있죠. 트럼프의 미국의 트럼프 도대체가 왜 이렇게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일까요? 베네수엘라 또 이란도 그렇지만 또 그린란드까지 이런 그렇죠. 거를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이제 가장 많이 저도 약간 동의하는데 결국은 미국의 이익이다. 미국의 이익을 잘 표현한 문서가 1월달에 발표된 NSS? 12월달인가요? 발표된 NSS 내셔널 시큐리티, 미국 예. 국가안보전략서에 거기에서 소위 서반구라고 하면 남북 아메리카예요. 그렇죠. 남북 아메리카를 완전히 자기가 확실히 먹겠다, 장악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나머지 동반구에서는 내가 충분한 영향력을 발휘해가지고 미국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겠다. 군사적인 측면이든 경제적인 측면이든 이제 이런 전략인데 그에 따라서 그러면은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사실은 석유밖에 없어요. 석유밖에 없다. 예. 이 김정은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김정은도 납치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북한은 석유가 나지 먹을 게 않습니다. 예. 그리고 아이고, 참. 그린랜드가 거기도 겉으로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거 사실과 다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그린란드를 말하자면 먹으려고 한다. 만든 말이군요. 그건 만든 말이에요. 예.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는 그린란드에 지나가긴 하겠죠. 잠수함들이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소위 미국을 방어하는 골든돔이라고 하는 새로운 미사일 방어 체계를 제대로 작동시키려면은 그린란드가 필요하다. 이런 이제 군사적인 문제가 있군요. 표면적인 그런 이유를 내세우고 있는데 실제로는 뭘까요? 이것도 자원이에요. 자원이다 결국은. 그린란드에 있는 그 히토류라든지 리튬이라든지 이런 자원들이 어마어마하고 물론 이제 군사 전략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그린란드부터 해서 또 남미까지 브라질이 좀 버티고 있는 면이 있긴 하지만은 다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국주의라 할까, 이 패권 국가가 갖고 있는 이제 몰락의 징후들이 많은데 점점점 어려워지면서 이제는 그동안 보여왔던 이렇게 뭐랄까 이제 국제 질서라는 이름 아래 숨겨놨던 것들을 다 이제 벗어 던지고 아주 그냥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이제 막 먹는 모습이군요. 그렇죠. 그 국가안보 전략서가 이제 그 몰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은 재기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서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래요. 아이고 저희가 이 즐겁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를 않았는데 예. 우리 한국이 사실 이제 미국과 한미 동맹 아닙니까? 근데 이제 미국과 운명을 함께 하고 있는 나라인데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전방위적으로 약탈적인 경제 관계를 요구받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함께 해야 된다라는 요구도 받아요. 그러니까 광물 핵심 공급망 재편의 또 주요 파트너다라는 얘기도 하고 한미 동맹이라고도 하고 괜히 이중적이죠. 우리 한국이 가져가야 될 어찌 보면 굉장히 자주 외교라 할까요? 이런 미국과의 관계, 미국이 너무 이제 황당무계한데 이런 미국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좀 자주적으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세뇌당한 사실이 있어요. 미국이 없으면 우리 안보가 무너진다. 미국이 없으면은 우리 경제가 무너진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이 반성. 그리고 미국이 없어도 살수 우리 있다? 안보는 튼튼하고 미국이 없어도 우리 경제는 살아날 수 있다. 예. 라고 하는 그런 소위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지 않으면은 이거 아무리 해도 아이고 무서워가지고 안 되겠다. 결국 한미동맹이 최고다. 예.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미국 앞에 감당해야 된다. 그렇죠. 도돌이표가 거기서 딱 막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이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약간 좀 용기가 필요해요. 특히 이제 정부 정책 결정자들은 그런 이제 현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인식을 하고 자주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행동에 나서야죠. 그런 용기가 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침없이 문제 핵심을 풀어주신 문영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현의 창이었습니다.
파파파파 증권통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